Entered Me.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나의 전시는 네. 카인드 킹덤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한 전시죠? 제일 최근에는 뭐 베를린에서 한번 했고, 근데 거의 최근이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18일부터 4월 13일. 약간 1월부터 4월을 좋아하나 봐요. 1년이 채 1년째네요 지금. 그렇죠, 거의 1년째죠. 끝난 지 1년이 채 안 됐고. 1년째. 콘스타스 브레겐츠는 뭐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꽤 큰 그렇죠. 미술관이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대형 개인전이에요. 지하층, 1층, 2층, 3층 총 4개 층을 사용했는데 되게 젊은 작가가 한 건물을 다 하는 건 진짜 회고전 아니면 사실 힘든데 회고전도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브레겐츠가 제 생각에는 쿤스타스 브레겐츠가 꽤 많은 항상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에드 에킨스도 여기서 크게 개인전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할 거면 시원하게 시켜주는 스타일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 한번 너의 꿈을 펼쳐봐라. 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근데 이 꼭 좋은 것만 아닌 게 작가 입장에서 엄청 부담될 거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 제가 버니로스였으면은 하루 종일 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집중하느라 엄청난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저도 뭐 4개 층 주면 나도 할 것 같은데 라는 포부가 있었다면 이제는 4개 층 어떻게 하지 약간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버니로스가 했던 전시 중에는 가장 초대형 개인전이죠. 그래서 뭐 잠시 이제 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녀가 이제 전시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미술관을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옥상에 올라가 봤다고요. 그러니까 한 4층 건물의 옥상인데 경치가 엄청 낮다고 하더라고요. 알프스 산맥을 얘기하더라고.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알프스 산맥을 봤다고. 경치가 대단히 장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버니로스 올라가서 절경이네. 무야호 외쳤겠죠. 무야호. 이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무야호. 아무튼 그래서 절경에 압도당해서 Great Beyond. 그러니까 뭐 넘어서 있는 무언가 위대한 것. 그리고 Afterlife. 약간 사후 세계 이런 주제로 좀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요. 뭐 언제는 안 그랬냐 말이야. 자연의 위대함에 조금 무릎 꿇은. 근데 뭐 그냥 하는 말이죠 사실. 언제나 이런 주제를 다뤄왔으면서.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전시의 제목 카인드 킹덤을 좀 해석해드리자면은 뭐 친절한 뭐 왕국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을 좀 레퍼런스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카인드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가능성, 카인드 친절한 뭐 이런 거잖아요. 따뜻하고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과 좀 사후 세계를 연관시키고 싶었다 해요. 왜냐면 사후 세계란 게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죠. 우리가 죽음이란 게 좀 부정적이고 언제나. 그다음 킹덤을 쓴 이유는 스스로가 이거 킹덤이라는 단어를 약간 볼 때 카드로 만든 집,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이제 되게 연약하고 조금의 변화나 움직임에도 약간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불안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우스 오브 카드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게 제가 어릴 때 취미가 이거였거든요. 아 진짜요? 바둑판이 안 미끄러지거든요. 바둑판이 진짜 이거 하셨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맨날 했어요. 오, 심심하니까. 특이하시네. 아니 이때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왜 연약한지 저는 알거든요. 왜요? 자기 숨소리도 조용히 해야 돼요. 숨 죽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다 이제 엄마나 아빠가 지나가면서 그걸 쓰러뜨리면 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사후 세계 얘기할 때 이제 캐츠 뮤지컬 아시죠? 네. 그 얘기를 잠시 해볼 수 있는데, 왜냐면 버니로스가 캐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캐츠를 거의 뭐 몇 번이라고 했더라? 뭐 몇천 번을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왜냐면 버니로스도 제 생각에 몇천 번 조금 그거. 그 몇백 번? 네, 몇백 번 정도. 몇천 번은 분량을 생각하면 이미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 아 그런 거예요? 20살짜리한테 요리 경력이 34년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신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뭐 몇 살 때였지? 되게 어린 시절에 한 2, 3년간 자기가 스스로 고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대요. 자기가 일어나면 이제 하는 고양이 체조 루틴이 있고, 자기가 입고 다니는 고양이 유니폼 있고, 뭐 음식도 고양이처럼 먹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어린 아이가 캐치를 가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스럽겠어요. 신화의 느낌 있겠죠. 아마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버니로스가 되게 뭐랄까 고개사가 되고 싶었다. 리듬 체조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아마 캐치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뮤지컬적인 측면이. 스스로 그 댄서들을 대단히 우러러봤고. 고양이들이 실제로 엄청 유연해요. 그죠. 근데 그 댄서들도 대단히 유연할 거 아니에요. 네. 고양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고. 아무튼 그래서 캐치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자벨라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를 부른 장본인이죠. 그 메모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리자벨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자면 좀 왕년에 잘 나갔던 이제 고양인데 나이가 들고 뭐 이러면서 좀 이제 피폐해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고양이들이 약간 투표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선택을 받죠. 선택을 받아가지고 헤비사이드 레이어라고 불리는 고양이 천국에 가요. 근데 이 헤비사이드 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프터 라이프죠, 사후 세계. 근데 여기서 어린 버니로스는 생각했다고 해요.
왜 저 사람 선택받았는데 왜 저 사람 죽이지? 어. 왜냐면 사후세계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개념이 되게 웃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죽음이란 건 선물 받을까? 그러니까 저 헤비사이드란 레이어에 가는 게 왜 선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한다 생각하죠. 그쵸. 죽음을 당해버렸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당하면 그렇죠. 살해당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선택해서 죽음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선택해서 죽는다는 건 당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선물 받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버니로스 작업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작업도 그래서 카이네 킹덤도 이런 헤비사이드 레이어처럼 좀 친절한 그 죽음의 왕국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작업 설명하자면 이제 지하층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지하층 이제 메모리얼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대한 공간에 잔디가 깔려 있고 이제 그 위에 무덤 같은 형상과 함께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이퍼 로맨티사이즈드 티에트리컬 버전 오브 자신 스스로의 판타지적인 장례식.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엄청나게 로맨틱화된 연극적인 자신의 장례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례식을 치른 거 같은 느낌인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기분 좋은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구조에 커튼도 쳐 있고 네. 무덤 위에는 이제 화관이나 뭐 파란 장미 이렇게 있고 그림 자체 그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파란 장미로 둘러싸여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자화상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자화상에 이제 그려진 자신의 모습이 언제냐면은 자신이 13살 때 초록색으로 염색했을 때 사진이라고요. 그 당시 버니로스는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갔는데 대단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학교에서도 투명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되게 조용했던 아싸이군. 아싸였죠. 아싸. 네. 그래서 7학년이 될 때 자기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약간 신체적으로 좀 더 표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사춘기의 특징이네요. 사춘기의 특징이죠. 그 당시 이제 유년기 갑자기 시절에. 꾸미고 그런 갑자기 꾸미고. 그래서 이거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되게 우울증이 있었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나는 되게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고 그 나이 때 그런 생각한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네네. 한참 뛰어놀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려진 기법이 뭐냐면은 버니로스가 그림을 되게 늦게 그렸더라고요. 21살 때 처음으로 회화를 시작해봤대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유화 같은 걸 이제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게 회화를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굵게 막 바르고 표현적으로 그리는 게 대단히 힘들었다고요. 자기가 왠지 모르겠는데 뭐 좀 페인풀하다고 하거든요. 고통스럽다고. 어떤 지점 이상으로 들어가서 그리면 되게 자신 스스로 고통스럽대요. 아마 그게 뭐 너무 자신을 자기 얼굴이 만약에 실사판을 그리면 자기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게 무서운 거 아닐까? 저도 무슨 핀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초상화는 대단히 옅은 글레이즈 기법 한마디로 옅은 그 레이어로 아주 묽게 그려진 느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자화상은 이제 자신의 모습이고 그 자화상을 이제 파란 장미로 이렇게 이제 액자를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란 장미는 이제 아까 검은 장미는 뭐라고 하셨죠? 꽃말이? 그게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 네, 근데 파란 장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금지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언급했던 말 중 하나가 자신은 되게 이런 금지된 테마들을 그렇죠. 약간 이제 표출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로. 그죠. 지금까지 다뤘던 테마들만 봐도 되게 타부적인 거 많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연관이 되는 지점이 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이거나 죽음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 13살 때 자신이 이제 우울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사실 초록색이라는 색이 그렇게 뭐 매력적인 색깔은 아니잖아요. 머리를 염색하기에. 특이한 색깔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런 죽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례식에 대한 것, 또 어떤 애도에 대한 다른 금지된 어떤 의견을 신체적으로 표출하는 것, 작업적으로 표출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게 하나의 뭐랄까 동기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화상 그 당시의 자화상이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장례식이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장례식이라고 말했지만 좀 세분화시켜서 말하면은 사실 그런 걸 많이 레퍼런스를 삼았다고 해요. 뭐냐면 이 유명 인사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명인이 죽었을 때 어떤 뭐 공공 장소에 추모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가서 꽃 한 송이 놓고 온다든가. 분향소죠, 분향소. 그죠, 분향소. 뭐 세월호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아니면 역사적인 뭐 사람이 죽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데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버니롤스가 왜 그것을 재밌다고 생각했냐면은 자신이 우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약간 불가분하게 방문자와 방문자 그리고 방문자와 그 죽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추모 공간에 갔을 때 그것은 되게 공적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순간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되게 이해하잖아요. 서로 거기서. 감정으로 유대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애도의 되게 감정으로. 거기는 되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도 되게 양가적인 면이 있는 게 버니로스가 이런 추모 공간을 되게 픽업샵에 비유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업샵이란 것은 되게 자본주의적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그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애도라는 것 그리고 추모라는 것을 간편하게 한다는 게 되게 웃긴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분향소에 가면은 의례적으로 하는 게 가서 인사 한번 하고 그렇죠. 꽃을 한 송이 놓고 그 다음에 딱 나가고 끝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지만 분향소가 왜 픽업 작업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대충 알 것 같아요. 되게 느낌이. 효율적이고 약간 주유소 같은 느낌도 들고. 아주 주유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도의 마음을 충전하고 쑥 나가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말해요. 이런 그 양가적인 특성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버니로스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지만 그것을 하라는 요구에 의해 애도와 기억을 지불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추모의 행위가 네. 충동적이면서 부끄럽다고 말한과 동시에 수동적이며 아름답다. 와 같은 뉘앙스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약간 락강식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은 이런 사회 안에 있는 공공장소잖아요, 거기가. 네. 그건 되게 상징계 영역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는 개인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애도라는. 애도라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그죠. 완전 동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죠. 근데 그런 행위가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이런 추모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레이어가 겹쳐진 장소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쵸 웃기죠.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회박된 어떤 그런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한 행동, 가장 뭐랄까 연결되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을 말하냐면 버니로스가 그 묘비가 있는데 그런 추모 공간에 사람들이 꽃을 놓고 가고 네. 뭐 동전, 편지 뭐 이런 걸 놓고 가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하면서 그 묘비가 되게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올가닉하게 그로잉업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벨롭. 그죠. 이렇게 꽃이 쌓이니까. 처음에 그냥 무덤 모양이거나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서 되게 발전한 재밌네. 모양 자체가 자기가 좀 관심이 갔다. 이런 좀 레퍼런스 가져다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뭐 이 작업은 사실 누군가 봤을 땐 그럴 수 있겠죠. 왜 스스로에 대한 장례식을 하지? 뭐 죽고 싶은 이거는 건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제가 한 문장으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울했던 나의 날들에 대한 우울감조차도 이제 찬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바탕 지나오는 문제 알죠?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너 고생했어라는 느낌. 아니면은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13살 때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처럼 죽음이라든지 그 어린 시절 자신의 그런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대한 추모인 거죠, 추모. 그죠. 근데 얘가 말한 추모는 죽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추모가 아니라 이 추모의 행위가 대단히 아름답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3살 때 나, 아니면 옛날에 나, 아니면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버니로스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핀트 중 하나가 공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네.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란 것을 추모 공간이라는 것으로 공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녀의 좀 독창성이죠. 아이디어 이 작업에서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뭐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공간화가 곧 추모 공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우리가 추모 공간을 단순히 슬프게 생각한다기보다 되게 아름다운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되게 어떤 자본주의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좀 때가 묻은 되게 양가적인 공간인 것을 좀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가 대단히 연극적이고 로맨틱하게 꾸며졌다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버니로스가 이 추모 공간이란 이 하나의 공간성에 부여하는 가치가 대단히 아름답고 카인드 킹덤 진짜 친절한 뭐 왕국에 가까운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이게 처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하철 처음 보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동선상 이렇게 짜여 있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관객들은 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의 무조건 이 지하부터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렇게 해놨겠죠? 네, 그렇게 해놨겠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보면은 우울함도 좀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버니로스가 이 작업을 시간대로 따지면은 늦 여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늦 여름의 밤. 어울리네요. 햄릿도 그런 소설 있잖아요. 햄릿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도. 네. 한여름의 꿈인가? 한여름의 꿈. 한여름의 꿈 같은 느낌을 좀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약간 아름다운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약간 아까 저희가 전 팩투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유된 상태인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찬란했던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우울했던 나를 원래 자신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순간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아마 객체화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그쵸.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 다른 얘기를 듣기 전에 네. 이 전시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약간 스스로는 뭐 죽음, 애도 네. 이 두 가지 핀트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라는 좀 포인트에서 애도 덕후네요. 네, 애도 덕후죠. 애도 시대에 태어났나.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하층은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이 있고 네. 이제 1층으로 올라가면은 또 완전 이제 다른 분위기의 작업이 펼쳐집니다. 1층은 이제 트래쉬 마운드라는 작업입니다.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말하기를 지하층에 대한 안티테제의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추모 공간인 거죠. 아까 저희가 추모 공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제 그것이 사회적 공간이잖아요. 네.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상징계적인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 끝나잖아요, 추모 공간이. 네. 근데 추모 공간이 끝나면은 거기 쓰레기들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런 공간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완전히 공격적으로 표현했다고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생각나는 이미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설날이나 추석 때 한바탕 그 성묘객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겠네. 나무 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꽃 쓰레기랑 꽃? 그쵸. 꽃 쓰레기랑 여러 가지 다 버려졌거든요. 네, 그쵸. 더 재밌는 건 제가 평일이랑 가끔 혼자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등산하고 싶을 때. 네. 그 공동묘지를 가면 그 성묘객들이 놨던 꽃들이 이제 시들잖아요. 그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거기 관리인이 이렇게 모아둔 데가 있어요. 그때 되게 기괴하거든요. 애도의 상징인 꽃이나 어떤 그 뭐라죠? 한국에서는 그 북어 놓죠. 북어들이나 그런 플라스틱 접시들이 플라스틱 접시고 잔디잖아요. 네, 공동묘지 잔디에 흩뿌려져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딱 겹쳐지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층이 그 죽음을 추모하는 순간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면 이거는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이 공간에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층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인데 공간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이제 다른 점은 무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가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주변에 쓰레기가 여러 군데 이제 흩뿌려져 있는데 이 쓰레기를 구성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대체적으로 지난 몇 년 자신의 물품들로 이루어졌다 해요. 뭐 전 남자친구의 사진도 있고 전 남자친구의 의자가 약간 이제 박살난 것도 있고 뭐 인형과 같은 것들도 있고 드로잉도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되게 다 찢겨져 있고 난파됐으면 쓰레기가 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지하층의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이었다면 이것은 뭐랄까 죽음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 그러니까 개죽음 당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개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모 공간이 끝났을 때 완전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약간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쓰레기의 또 중요한 하나 요소가 뭐냐면은 저희가 버니러스를 계속 얘기할 때 그 사건들을 계속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 이것도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었나요? 다이애나비가? 그죠? 근데 엄청 좀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삶 자체가 익스트림했죠. 네네.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 그다음 타이타닉 방금 말한 컬럼바인 고등학교 학살에 관련한 신문 기사라든지 잡지에 약간 뭐 아티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진들을 되게 같이 이제 쓰레기 봉지에 넣어 있는데 어쨌든 버니러스 이런 걸 자주 가져다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녀는 이런 사건을 되게 미디어 스톰의 비극적인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녀가 어렸을 때 다들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이게 자신이 아직도 그 디테일한 사항들이 되게 기억이 날 만큼 과도하게 방송을 과도하게 방송되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뭔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사건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까놓고 말하면은 가십이라기보다 가십이죠. 어떻게 보면 가십이 됐어요. 나이트크롤러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 나이트크롤러가 이제 약간 특종에 미친 기자의 그러니까 내용인데 그 나중에 어떤 일을 꾸미냐면 걔가 스스로 살인 사건을 조작해요. 서로 쌍을 붙이나? 특종을 만들려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미디어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 사회적인 죽음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버니로스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진화. 그러니까 이런 죽음들이 사진화되고 관찰되고 이론화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죽음의 아름다운 측면도 있겠지만 지하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과도하게 난파되는 게 아닐까? 약간 사회적 죽음이기도 하고. 사회적 죽음. 계속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디테일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억지로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쵸. 좀 지치는 건지.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매스미디어의 그냥 가십거리 있잖아요. 기사거리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지하층의 죽음이 뭐 약간 자유롭게 상상된 되게 긍정적인 죽음이라 고 표현할 수 있으면 1층의 죽음은 자본에 흡수되고 상징화되어 버린 비극의 죽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하고 사용하고 버리게 만드는 죽음이 아닐까. 실제로 그래서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고. 되게 직접적이네요. 직접적이죠. 근데 쓰레기가 그 자체에서 쌓여 있고 막. 그래서 지하층과 1층은 완전히 두 개를 약간 한 쌍의 작업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곳의 잔디는 지하와 다르게 되게 푸석해요. 막 잔디가 흙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빛도 지하층은 되게 푸른 생빛이던데요. 그 그렇죠? 위층은. 맞아요. 밑에는 되게 푸른빛이고 이런데 여기는 완전 생빛. 그러니까 그 한국 안방빛 알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적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에요. 지하층은 좀 작업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있으면은 1층은 뭐야 왜 잔디밭에 쓰레기를 깔아놨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그 층위를 많이 보여주려고 한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점점 저희 올라가고 있는 느낌. 이게 실제로 구조예요. 저기 시멘트 가든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버니로스가 실제로 이 전시를 구상할 때 어떤 시간 순서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던전을 돈다고 하잖아요. 네. 게임에서. 네. 아니면 뭐 우리가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주인공이 뭐랄까 탑으로 가죠. 탑으로 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탑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순서대로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변한다거나 공간이 변하는 거를 좀 표현을 해서 아마 이게 이제 애도 죽음의 그 단계들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층에는 지난 층처럼 완전히 공간을 덮어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약간 좀 쉬어가는 층을 만들고 싶었다. 왜냐면 저번 지하층과 1층이 너무 익스트림하게 공간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층은 좀 조용하고 좀 쉬어가는 층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되게 좀 단촐해요. 층이 보면 되게 깔끔하고 미니멀한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스톤헨지를 좀 레퍼런스를 했다고 하는데 스톤헨지가 그거죠? 그 영국에 있는 네, 그렇죠. 묘비라고 해야 돼. 굳이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인돌인데 뭐 스톤헨지 같지는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그냥 돌 같은 걸 쓴 거죠. 근데 콘크리트에 그래서 박제된 콘크리트 붙여졌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파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네, 주조된 느낌. 그러니까 디오라마가 있으면 디오라마의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에폭시일 거예요, 레진. 네, 그럼 에폭시 레진 대신 콘크리트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박제된 붙여진 꽃들의 정유면체들이 존재하고 이제 벽 쪽에는 다양한 띠로 장식된 유럽식 철조망이 존재합니다. 하얀 벨벳 리본, 테이프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판지, 그러니까 카드보드로 만들어진 관짝이 존재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판지로 만들어진 관이 전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버니로스가 여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버니로스도 처음 봤대요. 처음 봤는데 버니로스도 놀란 게 진짜 이것들이 얼마나 일반 택배 상자 같이 보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 미학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배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층의 분위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조용한 층을 만들고 싶었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의도가 뭐냐면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현대식 장례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추모가 끝나면 이제 장례를 완전히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순간은 전 되게 미니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 건데 이거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시체가 있으면 이제 시체를 한번 닦잖아요. 네. 한번 닦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그럼 사람이 가장 깨끗한 상태로 가장 그 뭐랄까 그 공간도 사실 되게 미니멀해요 보면은. 그죠. 이제 불필요한 게 그러니까 있을 필요 없는 공간. 거의 예쁠 필요가 없죠 거기가. 철제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미학을 좀 따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장례의 순간 아니면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순간이 완전히 그런 미니멀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양가적인 거예요. 버니로스가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신선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있는 것을 포착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와 같은 것을 오염시킨다. 이 방의 전체적인 색채가 대단히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적. 콘크리트색, 그러니까 회색, 박스색인 나온 색 그냥 박스색인 갈색, 그다음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그 관 안에 있는 하얀색 벨벳 천, 그러니까 사틴 천, 그리고 철조망의 쇠 색깔, 그리고 리본이나 이런 거 보통 하얀색 아니면은 테이프 색깔, 테이프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있는데 테이프도 있었나요? 검정 테이프였나? 약간 그 회색 테이프랑 약간 남색이 있었나 그런 식인데 그게 이제 유럽 테이프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테이프? 네, 유럽에서 파는 테이프. 유럽 테이프 따로 있나 그게? 유로피언 테이프. 그러니까 유럽 생산물이 3M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진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모습이 이게 아닐까? 장례식장은 사실 시끌시끌 하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그죠. 뭐 육개장도 먹고 뭐 이제 조문 인사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게 1층일 수도 있고. 약간 그죠. 그게 1층일 수 지하나 있죠. 그죠. 네. 그죠. 1층 그게 지하층이죠. 그죠. 이제 그게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이제 육개장 쓰레기들이 있고. 뭐 이제 소주잔들 있고 그게 이제 1층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인을 보내주는 곳은 어떤 되게 조용하고 깔끔한 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아버님 좀 사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말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딱 그런 공간에 미학이 들어가고 저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칸 씨는 저의 미학을 좀 아니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을 좀 아니까 딱, 네. 2층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게 쿤스트 하우스 브레겐츠가 공간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거기는 또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다 콘크리트예요 거기도. 바닥도 맞아요. 그렇고 벽도 그렇고 엄청 깔끔한 그 뭐라 하죠? 코팅된 콘크리트.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전히 이제 장식되지 않은 노출 콘크리트. 완전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랑 되게 잘 맞아서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네요. 이거 추모관으로 쓴 느낌. 네네. 되게 잘 어울려요. 미술관과 추모관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또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버니로스가 사용하는 미학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엔 되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뭐 온라인의 그런 미학들을 많이 따가지고 그죠. 작업을 약간 진행했다 하면 되게 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근데 이번 작업은 모던적인 스컵처의 느낌도 좀 나면서 약간 케이디 놀란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케이디 놀란도 잘 어울리네요. 그 느낌이. 네, 약간 그런 식의 작가와도 약간 오버랩되면서 이 버니로스가 잘 보여주지 않던 느낌의 작업이구나 이게. 되게 미니멀하고 성장한 건가? 재료의 질감이 두드러지고. 근데 사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솔직한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현실 세계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재밌잖아요 이게. 인간이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가장 산업적인 그 재료들의 이미지인 거야. 그게 딱 어울린다는 게 또 신기하네. 그게 어울리잖아요. 이게 저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런 현대 장례문화 더 발전된 곳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보람상조 이미지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랑 깔끔함을 어필하잖아 사실. 그런데도 독일에서도 제가 종종 가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식 추모관을 가보면 재료들이 엄청 깔끔해요. 그러니까 거의 건축 재료물이잖아. 거기에 장식품들이 되게 깔끔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날의 공동묘지는 벽돌로 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난잡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가서 가보셨어요? 혹시 납골당이라는 곳? 네 가봤죠.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산업의 재료로 그래서 진짜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러 장식을 좀 안 하는 느낌도 있잖아. 어떠한 종교적인 것도 안 넣잖아요. 왜냐면 납골당에 있는 사람들 각각 종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특성을 진짜 잘 이용한 작업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층이 가장 애도와 죽음이란 저가 생각하는 애도와 죽음의 핀트에 가장 맞닿아 있는 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층을 올라가면은 락커룸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식 락커룸,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 있는 샤워실을 그 되게 럭셔리하고 거대한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간 전체는 이제 타일로 장식이 되었고 거대한 샤워실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되게 나와요. 한 방울씩 떨어져요. 뭔가 똑똑똑 떨어져. 한 방울 아니라 좀 적게 졸졸 약간 졸졸 떨어진 느낌이죠. 한 방울씩. 그래서 비상구 쪽에는 그리고 이전 작업에서도 등장했던 대걸레가 등장하고 대걸레 낯설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 작업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학교라는 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버니로스 아까 제가 그 말했잖아요. 버니로스의 스토리텔링 안에서는 모든 것이 타당하다. 이어진다. 누군가 학교에 뭐 샤워실 쓴다면은 저는 별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버니로스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이 있고 그녀가 다룬 주제가 대체적으로 뭐 되게 우울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시설이 이 버니로스의 작업에 등장할 때 이제 우린 자연스럽게 약간 컬럼바인 고등학교 학살 사건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학교의 샤워실은 사실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거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샤워를 하는 곳이잖아. 되게 연약한 곳인데 그것이 앞서 말한 그런 컬럼바인 뭐 학살 사건이나 지하층에 있는 죽음이란 테마와 합쳐질 때 그 드러나는 되게 애매모호한 감정이 있거든요. 미묘한. 샤워실이라는 게 레이어가 너무 많죠. 그렇죠. 뭐 예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샤워실에 물이 떨어지는 게 뭐 눈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랄까 죽음이 씻겨 내려가는, 뭐 아니면 그것도 대걸레로 닦아야 되는, 뭐 삶의 찌든 때가 씻겨 나가는 뭐 이런 느낌도 될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되게 샤워실이라는 공간 자체도 되게 많이 함의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네로스는 샤워실 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곳. 그러니까 이게 추모 공간이랑 비슷한 맥락인 건데 가장 개인적인 것을 집단적으로 하는 곳이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모 공간도 그렇지만 이 샤워실도 자신이 다 빨개 벗고 있고 자신의 그런 뭐랄까 모든 것을 노출한 채 자신을 씻어내리는 공간인데 그것을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가 학교의 샤워실이잖아. 어릴 때부터 공중 목욕탕을 가봐야 이것이 연약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때의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때밀이와 때의 투쟁이 일어나는. 그렇죠. 한번 한국에 이걸 와봐야 K 찜질방을 한번 가봐야 이제 오 쾌락이라는 공간인 걸 알 텐데 시원하다 라는 거 해주면서. 아무튼 그래서 버니로스는 이런 곳이 약간 다 이제 다 같이 클렌징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클렌징이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씻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정화라는 표현도 좀 되고
버니럴스가 표현하기를 이 공간을 약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씻겨 나가고 새로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펜시도 옛날에 그 사이비 종교 네. 제사 같은 거 지냈을 때 네네. 샤워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샤워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이 이거 당해서 갔을 때 제사하기 전에 샤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경건한 의식, 클렌징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긴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고 나서 이제 깔끔한 옷을 입혔다는데 네, 잠깐 천국 가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상징적인 느낌의 옷이 있잖아요. 흰 복.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클렌징을 시키지 않나요? 그리고 애초에 그 시체 저희가 말했잖아요. 그 고인을 시신 닦는 것도 그쵸. 그런 의미지. 가기 전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수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침례교에서 세례 받을 때 물에 담그거든요. 흠뻑. 그렇죠. 그게 이제 새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 그게 약간 이 천국이라는 이미지랑 네, 이런 거랑 아마 다 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하층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서 이제 마지막 샤워실에 오면은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 좀 날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의 모든 과정이 끝났고 에도의 모든 과정이 끝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 확실히. 마지막에 샤워실이란 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마지막 샤워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완전 이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자신이 좀 해보고 싶었던 시도 같아.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공간을 샤워실로 개조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버니로스도 그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해줘서 감사하다고. 자신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흔쾌히 이제 허락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샤워실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고.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대단히 좀 실험적이면서도 자신이 약간 로망을 좀 실현한 느낌도 있고. 다음 작업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에도라는 걸 계속 끌고 왔는데 뭔가 여기서 스스로가 이제 약간 훌훌 털어버리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버니로스가 이 전시가 좀 의미가 클 것 같은 게 사실은 지난 전시들은 좀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전시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전시는 진짜 대형이고, 근데 또 웃긴 거는 대형 전시만큼 자기 자신 스킬을 키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물론 좀 공허한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 지난 버니로스 작업에 있던 좀 아기자기한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지. 제가 말했잖아요. 그 3층 같은 경우 진짜 뭔가 모던 거장들의 그런 좀 느낌도 난다. 이런 느낌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계에 좀 진입한 느낌 작업이. 근데 뭐 그거 나름대로의 이제 또 감성이 있는 거긴 한데. 근데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시도했을 것 같아 본인한테. 이런 정도의 본인한테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잘 해낸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버니로스 작업을 알기 때문에 이 1층 지하부터 3층까지의 과정이 진짜 이 전시에서 사람들에게 느끼고 싶어했던 감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애도에 대한 어린 시절, 그리고 1층에서 본인의 어쨌든 애도라는 감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뭔가 그 죽음에 대해서 다뤄지는 되게 매스미디어에서의 저희가 앤디 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층에서의 이제 한번 깔끔하게 숨을 내쉬는 공간, 아니, 요가의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명상의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그냥 오케이 가기 전에 이제 무거운 걸 내려놨어 하고 이제 마지막 층에서 오케이 때미러 가자 하고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 재밌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줄리언 제인스의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의식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 한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특징이 공간화예요. 공간화. 이제 줄리언 제인스는 모든 의식은 물리적 공간적 특성이 없더라도 공간화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과 같은 케이스도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이게 N살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란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타임라인의 형식을 가진다고 말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때 뭐 5살부터 10살까지 우리가 10살에서 5살로 시작하지 않잖아. 그죠? 아마 이게 일본인이나 아랍인한테는 다를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이게 읽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왼손 오른손잡이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그게 어디에 뇌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아무튼 공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사실 버니로스의 이 전시만큼 공간화에 관련된 전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아름다운 죽음, 서로가 연결되는 그 추모라는 감정에 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뭐 그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공간화, 그 다음 층은 뭐 이제 현대적인 죽음에 대한 공간화, 마지막 층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카타르시스적인 만약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의 공간화.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네오팻을 많이 했다고 버니로스가. 네오팻도 사실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그런 게임. 저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 현대 작가는 공간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 작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줄리언 제인스도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통시적 공간이 공시적 공간으로 변환된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통시적인 공간을 살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모든 공간은 공시적인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 상상할 때. 머릿속에 상상할 때 그죠. 서사가 없으니까. 그쵸. 이미지로 떠오르니까 계속 장면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버니로스의 작업이 정확히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팩투스 엑스카바툼도 그 모든 요소들이 사실 되게 공시적으로 이게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저희가 아담 린더 때도 잠시 통시성, 공시성 이걸 얘기했었는데 현대 예술의 형식이 되게 이 공시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이 공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누구도 하나의 작업에 천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 설치를 생각하죠. 뭔가 좀 큰 개념. 그쵸. 어떻게 설치가 돼야 되고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오펫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터 운수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공간에 대한 개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공간화가 되게 중요한 느낌인 것 같고 두 번째 유사나. 이제 유사나가 뭐냐면 유사나. 그러니까 뭐 유사 모시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사나인데 이제 유사 체험 뭐 이런. 그렇죠. 우리의 의식에서 유사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사카린 씨랑 사카린 씨 뭐 금요일 날 술을 한 잔 할래요? 라고 물어볼 때 사카린 씨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금요일 날 오편 씨랑 술을 마시면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 오케이 마십시다 아니 마십시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아닌 유사나가 어떤 행위를 취해주고 우린 그걸 토대로 결심을 내린다는 거죠. 이건 되게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랑 좀 다른 개념이네. 약간 다른 개념일 수 있죠 확실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이야기 엮기예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엮기. 또 이것도 아주 버니로스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의식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는 자아가 항상 우리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등장한다. 의식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면 언제나 그것을 설명할 태세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둑은 자기의 행위를 가난, 시인은 자기의 행위를 아름다움, 과학자는 진리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것을 우리가 낱개의 단위가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저장한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금 뭐 하나의 뭐 풍경을 보고 있는데 뭐 고양이가 뭐 있고 나무가 있고 사과가 있고 뭐가 있다 쳤을 때 고양이, 나무, 사과 이걸 일일이 저장하면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저장하냐면 고양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훔쳐먹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엮는다는 거죠. 이게 딱 그거네요. 그 이제 인터넷 강사들이 그렇죠. 외우기 쉽게 국사나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구글 게이 아시죠? 구석기. 네. 구석기 굴 뭐였는데? 몰라요. 뗀석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구글 게이로 스토리텔링화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버니로스의 작업이 저는 딱 이 몇 가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공간화, 유사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사진 같은 경우. 나도 재밌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버니로스가 그 스스로 그 13살 때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자신의 옛날 사진을 잘 못 봤었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볼 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느껴진다거든요. 뭐 이게 나일까? 내가 진짜 이랬나? 이게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약간 유사나? 이런 거랑 그게 재밌는 게 제가 이 팩투스 얘기할 때 마지막에 얘기하려다가 그냥 너무 길어질 거 안 한 건데 거기서 그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박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초상화나 그리고 죽은 할머니에 대한 초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 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의 10살적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에 그 인물은 그때 당시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똑같은 표현이었는데. 그리고 그 인물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었잖아요. 박제랑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이 계속 겹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인 걸 안다.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 겹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사진을 본다는 거, 이미 지나간 나의 사진을 본다는 거는 맞아요. 되게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걸 채움과 동시에 마주하기가 두려울 수가 있죠. 왜냐면 그거는 지금의 내가 있다는 증거니까. 약간 롤랑 바르트 안 하보네. 네? 버니로스 롤랑 바르트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척을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유사나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저가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은 작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되게 잘 엮어요.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줄리언 제임스의 의식의 특징을 잘 부합하는 것 같다. 이게 뭐 줄리언 제임스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내는 걸 해봅시다. 저도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자면은 버니로스는 어쨌든 이 작업을 층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바라봤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를 이제 반딧불이가 있는 늦여름, 실제로 반딧불이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1층을 케이크 파티가 끝난 가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케이크 파티 같은 거 하니까. 그다음에 2층을 조용한 겨울, 그리고 3층을 모든 것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봄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애도의 장인 지하, 모든 것이 끝난 후 폐허가 되는 1층,
동면에 들어간 듯한 혹은 현실을 초월한 듯한 2층.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바닥을 흘러내려가는 3층. 이것도 약간 그죠.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약간 순환의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약간 죽음이랑 애도의 과정을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스토리텔링으로 건물 하나를 채울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전시랄까? 시스터 운스를 생각했다 이 작업을 생각하니까 웅장해지네요. 네. 이렇게 성장한 게 딱 보이네요. 확실히 2012년에서 2020년에 8년 사이에 이제 웅장하게 성장한 버니로스의 자아와 죽음과 애도에 대한 생각. 저는 그런 생각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스스로 계속 이런 모티브들이나 그죠. 레퍼런스를 계속 재활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다르게 쓰고 이게 평생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조금씩 다른. 근데 그럼에도 웃긴 게 더 다르게 느껴져 은근히. 그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모티브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미술 방식만 다른 거지 결국엔 계속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 사람은. 어떤 그렇죠. 사람이든 다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은 다 이미 어릴 때부터 뭔가 자신이 원하는 특징적인 재미,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요. 맞아. 그것들을 계속 모티브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게 어쨌든 간에 이걸 재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메인 테마라든지 작업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 공간적이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1, 2, 3, 4 그러니까 지하 1, 2, 3층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냥 그 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보듯이 지하층, 지하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처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다르게 풀어나가겠죠 다음 작업에서는. 네. 다음 작업이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데. 예를 들면 팩투스 엑스카바툰 같은 경우는 뭐 자연사 박물관 레퍼런스 썼다 했을 때 이게 똑같은 애도 죽음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 2, 3, 4층을 완전 공간시켜서 어떤 그 죽음의 단계를 표현하는 걸로 좀 치환하기도 했고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전시도 되게 좀 그래서 다채롭게 나오는 느낌이고. 어쩌면 제 생각엔 버니로스한테 의도적으로 어려운 전시 공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게 그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깔끔한 화이트 큐브보다는 네네. 계속해서 뭔가를 억지로 푸시하고 아마 이 작업도 이런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업 같아요. 맞아요. 시스터 운스도 그 조금만 작은 상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티브를 삼아서 할 수 있었지. 맞는 말이에요. 이 작업을 그러니까 이 브레겐트 작업을 가지고 시스터 운스의 작업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디오라마의 개념을 끌어올려면 이렇게 평면적이고 아담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웅장하면은 디오라마 느낌이 전혀 안 되잖아요. 맞아. 여기서는 정말 다른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해서 작업 설명을 좀 마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야나 오일러와 아담 린더 그리고 이제 버니로스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버니로스의 볼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해야 될 내용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말한 이 뭐라죠? 길이도 그렇고 맞아요. 이거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번 편이 제일 기네?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다음 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네,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편은 한 주를 좀 한 달? 한 주?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편이죠. 다음 편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한 작가를 다루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주제를 몇 가지 설정해놓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술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가볍게 이번에는 그죠? 네, 저희도 너무 이제 저희도 지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좀 한번 필요하겠다. 너무 뭐랄까 인터넷 강사 같은 느낌이랄까? 네, 느낌 들고 약간 이 생각 들더라고. 제가 스스로가 도축장 그 돼지고기 도축장 해가지고 이렇게 부위별로 나눈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항정살 아니지 돼지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저희가 자른 걸로 한 점 구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한 명의 작가를 다루진 않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이런 두런두런 좀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또 누군가를 섭외해서 같이 또 그럴 수도 있고 통찰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초대해서 게스트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마 다음 편에는 조금 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조금 모드를 살짝 바꿔서 일단 한 분기가 끝났으니까 3개월 놓치면은 조금 더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때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대장정의 느낌이 있거든요. 버니로스. 약간 그래요. 이 대장정의 느낌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확실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그러니까 생각의 폭도 좀 넓어진 것 같고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저가 엄청나게 막 추구하는 상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작가의 느낌은. 그다음에 저가 뭐 이렇게 많이 알던 작가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버니로스를 조사하는 게 좀 비록 길었지만 많이 도움이 됐다.
좋네요. 네. 사칸 씨는? 저는 살짝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니 로저스가 세대가 진짜 저희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이 사람의 작업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의 작업과 확장해서 이제 우리 나이 세대가 어떤 작업을 보일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도 하나의 파편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인터넷 문화라는 게 네오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게임만 봐도 콜 오브 듀티도 있고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렇죠. 어떤 다양한 심상을 끌어온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 되게 많이 배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저는 일기장 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환기시켜주는 느낌? 사실 일기장 작업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의 계속 그 개인적인 감정을 뭔가 확장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네. 봉준호 감독님의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버니 로저스 작업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장 개인적인 거 진짜 보편적이에요. 그죠. 참 심상을 잘 끌어왔어요. 애도라는 거나 죽음이라는 것들 상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정말 개인에 대한 이것도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개인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노력의 결과 같아요 이게. 작가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좋은 예시일 수도 있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연못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쨌든 연못 밑이 보이긴 하는구나. 뭔가 있겠구나. 네.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예고한 것처럼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번 달 2월 달에 버니 로저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